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 55강 주제인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55강부터 94강, 그러니까 즉 약 40강의 강의 동안 이제는 전근대사에 대한 강의는 끝났고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현대사의 범위는 약 150년 정도예요. 근데 이 약 150년의 역사가 앞서 다룬 약 2000년 이상의 전근대사 역사보다 훨씬 더 난이도도 높을 수 있고 훨씬 깊게 다뤄요. 그래서 앞서 다룬 것도 되게 깊다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근현대사는 이 깊게 다룬 농도가 앞서 다룬 전근대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깊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앞서 다뤘던 전근대사보다 꼼꼼히 따라오지 않으시면은 흐름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다루는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은 그래도 근현대사 유형 중에서는 그나마 빈출도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 못해도 7, 80%는 나오는 게 개항기 시기 전기 외세 침입이고 난이도도 그 다른 유형에 비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형 통해 가지고 근현대사 첫 문제를 가볍게 맞추는 것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강 주제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입니다. 자, 시기는 1866년부터 1876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앞으로 다루는 이 근현대사의 이 시기 범위는 되게 구체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조선시대라던가 고려시대 이런 거는 애초에 범위를 좀 넓게 줬다 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150년의 역사를 40강에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 키워드를 앞서 다룬 전근대사보다 훨씬 꼼꼼히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흐름을 안 놓치고 이게 이때쯤이구나 딱 쉽게 잡을 겁니다. 난이도의 경우는 별로 안 어렵고 빈출도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아무리 못해도 2회에 한 번 출제될 정도로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현대사 첫 문제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사건과 관련된 국가, 인물, 장소를 구별하면 되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이니까 인물의 경우에는 이 세 국가의 침입을 방어한 인물이고 장소는 그 전투 장소가 되겠는데 이 장소는 사실상 강화도 내에서 전부 다 발생했다. 사실상 오늘 다루는 건.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우는 거는 이 강화도에서 여러 국가들과 싸운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항기 시기 전기의 사건의 순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암기법 제시드릴 거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도 정답에서 다양한 사건과 관련된 국가, 장소, 인물들이 언급되고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면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시기형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년에 발생했나 아니면 특정 사건 이후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내는데 솔직히 외울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잘 따라오시면 금방 풀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잡아가셔야 돼요. 뭐냐면 개항기 시기 전기의 사건의 핵심 흐름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암기법 꼭 입에 계속 감기면서 외워두세요. 사건의 순서는 병제, 병호, 신척, 운강입니다. 이걸 먼저 외우셔야 여기 유형의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제, 병호, 신척, 운강이 뭐냐? 병인박해, 제너럴 셔브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그리고 우뇨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해품사님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게 뭔가 하시는데 빨간색으로 친 거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더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만약 문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한다면 그나마 빨간 줄로 친 게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들 더 포커싱 맞추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한능검을 좋아하는 출제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병제 병호 신청 운강을 여러분들 이름에 감겨두세요. 근데 제가 딴 데 배웠을 때는 병제 병호 신청만 배우면 되는데 왜 여긴 운강까지 있나 할 수 있는데
이 운강이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제 병호 신청까지만 됐었는데 최근에 이 운강까지 그 기출의 키워드로서 빈출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문제를 까탈스럽게 내려고 얘네까지 넣는 거니까 몇 글자 더 외운다고 뭐 난이도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꼼꼼히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핵심 사건부터 차례로 다뤄볼게요. 첫 번째 핵심 사건, 첫 번째 병인양요. 일단 병인양요는 제가 저번에 그 조선시대에 차별받은 종교 설명드렸었던 이 병인 박해가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 박해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를 전파하려 했었는데, 그래서 천주교를 전파하고 싶은데 당시 어떻게 협상할까 하다가 그래가지고 당시 이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불령, 그러니까 조선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하는 김에 그 천주교를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저번에 그냥 바로 흥선대원군이 뭐 빡쳤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더 정확하게는 원래는 흥선대원군 초기에는 그래? 일단 오케이는 했었어요. 오케이는 했었는데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뭐 틀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 빨리 처형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바뀌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때 한국의 선교사랑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사 아니고 신장 그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 베르네 주교라고 이런 인물들이 처형된 건데, 뭐 이런 것까지는 모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 병인박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 죽였어? 니네 복수하러 간다 하면서 발생한 게 병인영예 그 서양에게 침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양요라는 거는 서양의 국가가 요격, 침략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관련 키워드로는 로즈 제독이 침입했고, 대표적 방어 지역으로는 문수산성에서는 항성근,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라는 인물이 방어했는데, 해풍선이 이거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방어했는지까지 잘 내진 않았거든요. 대신 한 번 정도 구체적으로 낸 적 있었는데, 일단 이거 자체 모르더라도 문수산성, 정조산성, 뭐 양원수 이런 거 일단 프랑스구나,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방어지역 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안 냈었는데, 그래도 어느 방어지역과 어떤 인물이 어느 국가구나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병인양요 결과상 당시 외교장각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프랑스가 여기 있는 문화재를 몇 개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약탈된 게 외교장각이 있는 의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 병인양요의 로즈 제독과 이 신미양요의 로저스 제독을 조금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인양요의 경우에는 이 로즈가 영어로 좀 장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국가가 프랑스니까 로즈 제독 보고서 그 베르사유의 장미를 연상해가지고 베르사유 장미 있는 프랑스는 로즈 제독, 그 아닌 얘는 로저스 제독, 심화편은 이 로즈 제독이랑 로저스 제독이 기출 키워드 나온 적 있어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계기인데, 이 제너럴 셔머너는 당시에 그 미국의 상선, 그러니까 약간 상업하기 위한 배인데, 원래 처음에 미국인들이 이 평양 지역에 그 상륙해가지고 우리랑 뭐 이런 거 물건 전급하는데 수교를 할 수 있냐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조선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했었는데, 당시에 나름대로 쇄국 정책, 약간 조금 서양에 대한 그런 견제하는 정책 같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화가 잘 안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인들도 오케이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그 여기 있는 그 조선인들의 그 관민, 그러니까 지방관들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먼저 미국 쪽에서 이 우리나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평양 지역에 있는 뭐 관민이라던가 뭐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와 얘네 이제 뭐 상업활동 안 해준다고, 뭐 상업 허가 안 해줬다, 통상 허가 안 해줬다고 갑자기 우리 공격하네 이러면서, 당시 이 박규수는 제가 예전에도 임술농민 봉기 때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고 임술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됐다, 그 인물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박규수가 평양 지역에서 이 미국 상선 얘네가 공격하니까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 미국 상선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네 역시 자기 그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이 광성부에서 어재현이라는 인물 방어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병인양요는 모르겠는데 신미양요는 조금 이렇게 외워보세요. 여기 있는 거 보고서 자 광어신,
광어신. 그러니까 미국이랑 관련된 거는 광어신. 미국인들 광어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광어신 이렇게 따서 조금 외우시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광성부에서 어재현이라는 인물이 방어했었는데 이 어재현이란 장수의 깃발인 수자기를 이때 미국인들이 약탈해 갔어요. 이건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초지진도 방어 지역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성 지역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항구 지역 근처는 이런 식으로 미국 관련된 게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술제율이 낮은 계양기 시기 전기 외세침입인데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시간이 없다면은 무조건 얘네 둘부터 공략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한 그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순서를 되게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강조한 병제, 병호, 신척, 운강 이 순서를 꼭 외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독일인 오페르트가 얘도 나름대로 약간 조금 상어가? 약간 이런 인물인데 약간 조선이랑 뭔가 통상 같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서 보니까 이 제너럴 셔무너 사건도 그렇고 얘네가 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이 사건이 정확하게는 1868년인데 그래서 이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1871년 그리고 병인양요까지는 다 이거는 1866년이에요. 그래서 연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나름대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 따로 이때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에 섭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실권자니까 얘한테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충남 덕산 지역에 있는 남영군묘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해 가지고 얘 유고를 가져간 다음에 야 이거 돌려받고 싶으면 나랑 통상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당시 그 약간 무덤이 어떻었냐면 약간 여기 무덤에 이렇게 당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뭔가 곡괭이 갖다 이렇게 캉캉 치는데 당시 약간 좀 시멘트 같은 거 되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무덤 겉에를 어떻게 약간 좀 코팅 같은 걸 해가지고 이 무덤을 밤새도록 쾅쾅쾅쾅 쳐도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아침까지 쾅쾅쾅 하다가 얘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관민들에게 걸려가지고 바로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이 아버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 도굴 해가지고 나름대로 협상을 요구하려다가 실패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오페르트의 병크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쟤네 수교 안 해줬다고 온갖 깽판 오지게 다 부리고 있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한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등의 결과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척화비란 거는 그러니까 서양과 이게 약간 서양 배척한다 이런 거거든요. 서양과 그 수교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서양과 수교하는 거는 거의 재앙이다, 화를 불러온 짓이다 하면서 나는 니네랑 수교 안 할 거야 하는 의지를 계속 보인 게 척합이에요.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거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이런 저런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빡쳐가지고 척합이 건립했다. 그 흐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다 침략했지만 어떻게 다 방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된 거는 가장 가까운 일본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강화도 조약을 보셔야 되는데 세부 조항 내용은 여기서 간단히 다루고 나중에 계양기시기 전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 1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운요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 일본 군함이 강화도 부근에 그 영종도가 있거든요. 영종도를 공격했어요. 뭐냐면 약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원래 일본의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일본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 내용이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 미국의 당시 페리지독이라 해가지고 얘네에 의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했어요. 왜냐면 당시 페리지독이 함대 막 7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함대 끌고 와서 그 통상없이 다 똑똑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저기 무서운 함대가 뭐야, 나는 거의 중세시대인데 막 현대시대 무기 들고 와가지고 진짜 갑자기 저게 통상없이 다 똑똑하는데 안 하고 배기겠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일본도 통상을 허용하면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
와, 내가 진짜 지금 동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빨리 서양에 있는 물건들 받아가지고 우리도 빨리 저렇게 강성해져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뭐 조선이지만 정확하게 조선 그래서 어땠었냐면 당시 일본은 어 청나라, 중국이랑 조선, 한국 그리고 일본 이 셋 중에서 얘가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약간 조금 주변 국가인 한국에 대한 그런 침략 같은 걸 조금 그렇게 계획하는 정한론이란 걸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 얘네가 이 미국한테 당한 걸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대식 함대 데려와가지고 원래 지네는 그냥 강화도 지역에 그냥 해양 좀 측정하고 그냥 물 좀 먹으려고 왔던 건데 갑자기 조선인들이 우리 견제한다고 갑자기 뭐야 대포를 쏴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포 쏴면서 이네 공격한 거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침략하기 위한 구실 만들려고 지네가 침략한 건데 조선인들 먼저 공격했으니까 나도 그냥 되갚은 거예요 하면서 나중에 야 니네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어 하면서 강화도 부근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야 니네 이거 우리 때린 거 갖고 싶으면은 수교 통상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조선인들에게 불리한 이점을 만들려고 나는 잘못한 건데 니네가 먼저 공격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어땠었냐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길을 왜 들어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당시에 그만큼 일본이 강력한 함대를 들고서 이렇게 하니까 저 일본 원래 찐따인 줄 알았는데 저게 강력해졌다고? 이러면서 조선 내에서 수근수근 거니까 저 일본 원래 허접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강성해졌다고? 와 쟤네 안 들어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어가지고 조선을 논의하다가 야 쟤네 우리 통신사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은혜도 내려주고 했던 그때 일본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빨리 협상 맺고 쟤네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동태를 살펴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인데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은 제가 나중에 여기 강의에서 다룰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안 다룰게요. 아무튼 그냥 최초의 근대적 조약과 서양과 최초 맺은 근대적 조약은 다른 거니까 구별하세요.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당시 한국 대표인 신원과 일본 대표인 구로다 기요타카가 있는데 이게 가끔씩 그 강화도 조약 문제를 낼 때 이 신원이라던가 구로다 기요타카가 인물 키워드를 언급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외워두세요. 그 다음 영향으로는 수신사의 파악이 배경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우리 사신도 니네랑 조약 맺으려고 왔으니까 니네 답내로 나중에 한번 우리 일본 놀러와 그런 목적으로서 한번 사신 좀 보내줘 이런 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계기로 나중에 제가 그 개항기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 유효 다룰 이 수신사 대표 인물인 김기수가 이때 파견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핵심 내용은 치해법권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깽판 치면은 일본 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랑 한국해양, 부산, 원산, 인천 그래서 기출에서는 부산 외 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측량권 얻었는데 이 내용도 공통적으로 보면은 항구도 막 개항해야 돼. 갑자기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해양도 마음껏 측량할 수 있어. 왜냐면 명분상으로는 우리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다치면 안 되니까 암초 같은 거 막 점검하려고 해양 측량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해양을 측량하면은 얘네가 위험한 거 다 피해가지고 마음껏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고 왜 일본인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일본법 처리해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공통적으로 다 불평등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체해법권과 해양 측량권이 조금 더 불평등한 사례인데 아무튼간에 당시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본에게 한번 밀렸었다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밑줄근 사건이 일어날 배경 말했는데 보통은 약간 그래가지고 이 아까 다뤘던 병인양요라던가 신미양요는 어떤 사건 아니면은 그 사건의 특징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병인양요는 병이 박했 때문에 그리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무너 사건 때문에 이래서 그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문수산성 그리고 정족산성 한성근 제가 이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이거 관련된 거 다 병인양요였죠. 그래서 프랑스 관련된 거 산성의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자 1번 운요가 강화도 소지진을 공격했다. 자, 제가 방금 외우란 거 뭐였죠? 방금 외우란 게 병제, 병호, 신척, 운강 순서 꼭 외우라 했는데 자, 운요, 자, 병인 양요보다 훨씬 딥니다. 안 맞죠?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뒤에 있죠? 안 맞죠?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했다. 자, 병인 양료의 원인은 제가 병인 박해라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1889년? 그러니까 거의 자, 4번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 선포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조약 1에 다룰 그 조일 통상 장정의 영향인데 뭐냐면 방공령이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이 남아두지 않으면은 그 쌀을 파는 걸 금지하는 게 방공령인데 이걸 체결한 최초의 시기가 1883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체결한 시기가 1883년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이 방공령 선포된 거는 못해도 당연히 체결된 시기 이후니까 당연히 안 맞고요. 5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검은들 불법 점령. 자, 이건 1885년이에요. 아직 우리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우측 문제 보면은 자, 로저스 제독 나왔고요. 자, 미국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강조한 수작이에요. 그래서 이 수작이 관련된 게 제가 어제연이랑 관련된 거라는데 문제 쭉 읽어보면은 여기 있네요. 어제연. 그래서 이 수작이가 어제연과 관련된 장수의 깃발이다. 이걸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1번 운요 사건이 원이 되었다. 자, 신미양요보다 운요 사건이 더 뒤져? 안 맞죠? 2번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계기. 자, 병인박해가 제일 먼저인데 일어난 계기가 될 리가 없겠죠. 애초에 이건 프랑스랑 관련된 거니까 맞지도 않고. 4번 한번 3번 텐진 조약의 체결의 배경. 텐진 조약은 제가 나중에 다룰 그 갑신정변 이후에 그 청나라랑 일본이 만약에 조선에다가 이게 군대를 파견하면 사전에 서로 알리자, 그걸 말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역시 이것도 1884년 사건이라 안 맞고. 5번 외교장과 도서가 약화되는 피해. 이거는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은 이렇게 푸시면 엔간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나설 수 있는데 여기 유형은 키워드만 외우시면 문제 바로 풀어서 나중 가서 배우는 유형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다음 문제.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여기 서양 오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남영군 묘를 도굴했다. 그리고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자, 왼쪽 문제 보면 지금 남영군 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관련된 거고, 여기는 평양 관련된 거는 당연히 그때 당시 통상을 요구한 제너럴 시어머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일단은 시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아까 외운 거 적어보죠. 자, 병제, 병호, 신척, 운강인데 지금 여기 있는 오페르트랑 제너럴 시어머 사건이 나왔죠. 자, 보겠죠. 1번 척합이 건립되었다. 자, 오페르트 도사건 이후에 척합이 건립. 정답 1번이죠.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2번 홍경래가 나 일으켰다. 이건 1811년에 세도 가문 시기 사건이죠. 안 맞고.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이거는 임술론민 봉기랑 관련된 건데 아무튼 간에 역시 이 임술론민 봉기도 세도 가문 시기에 연결되죠. 안 맞고. 4번 최재호가 동학창시. 이거 1860년인데 역시 이것도 세도 가문 시기에 연결되는 키워드죠. 안 맞고. 5번 황사영 백서 사건. 제가 이거는 신유박해 직후라 했었죠.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도 따지면 세도 가문 시기쯤에 발생한 사건이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1801년에 발생한 거라 역시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쉽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그러니까 뭔가 오페르트 도구 사건 내고서 척합의가 건립되었습니다. 뭐 운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기형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이런 문제인데 자, 왼쪽 문제 잘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강조한 순서 일단 이거 계속 적어두세요. 병제, 병호, 신척, 운강 적어놓고 자, 읽어보죠. 자, 초지와 덕진, 광성보. 자, 이거 뭐예요? 초지진, 덕진, 그리고 광성보 관련된 거 제가 신미양요였죠. 그럼 신미양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니까 보겠습니다. 1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시험을 벌였다. 자, 1번 평양 광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자, 지금 문제 있는 시점은 여긴데 제너럴 셔먼 사건 이전이죠? 안 맞고. 2번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지 침했다. 자, 로즈 제독 베르사유 장미 프랑스면 병인 양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심화편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키워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로즈 제독이니까 여기 병인 양요 여기겠죠? 이전이네요. 안 맞고.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자, 여기 오페르트 안 맞죠?
4번 일본 군양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자, 운요 사건 여기 있네요. 정답 맞죠? 신명력 이후니까 4번. 5번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했다. 여기 있네요. 병인박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놓고 푸셔야 이 문제를 쉽게 풉니다. 그래서 알면 되게 쉬운데 이거 안 적어 들어가면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밑줄구 조약에 대한 설명. 자, 보면은 여기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요구했다. 운요 사건 계기로 발생한 거 강화도 조약이죠. 자, 대입해보겠습니다. 1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그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조약 다룰 건데, 이거는 조일통상장정과 관련된 겁니다. 안 맞고. 2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여하는 근거. 이거는 한 1905년쯤은 가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미리 설명드리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재정 고문인 메가타랑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를 이렇게 부임하는 그런 계기가 된 조약입니다. 아무튼간에 1904년쯤 맺은 거라 안 맞고. 3번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이 조약이 아니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조약 1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무튼 안 맞고. 4번 부산에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된 거. 그래서 제가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된다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자, 당시 고종이 이준, 이상설, 이희종님을 보내가지고 그 부당성 알리려고 한 거는 통감부 설치와 외교권 박탈을 규정한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5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음 56강은 흥성대원군의 업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